네, 논어의 정치론 그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역사에서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 정부의 존립 자체도 어려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역사적 신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영상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 이게 TV 드라마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그 신하들과 군사들이 쭉 도열해 있네요. 그리고 배 한 척 있네요. 자, 이 영상을 일단 감상을 좀 해봐요. 자,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걸까요?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을까요?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이제 따로 이제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따로 배를 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아주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예요. 응? 1591년 우리나라의 그 큰 전란이었죠. 신립이 이제 충주에서 패전합니다. 그자 선조가 도망을 친겨. 이것을 한자로는 파천이라고 해요. 도망가는 걸 파천이라고 해요. 자, 이제 새벽에 이제 도망을 치는데 선조의 피난 행렬을 백성들이 막아섰습니다. 어? 자, 왕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가시나이까? 근데 이 군사들이 그 길을 텄어요, 강제로. 그러면서 피난을 가자 백성들이 선조의 피난 행렬에 막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장례원, 장례원이라는 데가 이 맡을 장자 노예 예자예요. 노예의 그 노비 문서를 관리하던 관청이 장례원이에요. 여기하고 또 형조, 제수들을 가둬놨던 곳이죠. 여길 쳐들어가서 방화를 합니다. 자, 드디어 선조는 임진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타가온 배를 다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백성들이 사는 집도 모두 또 불태웠어. 왜 그랬어요? 이 배를 타고서 많은 왜군들이 이 배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또 인간의 그 인근의 민가를 불태운 것은 뭐 왜군들이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나무들 있잖아요. 목재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있었어요. 다 불태워버린 거야. 그럼 강 건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떡하라고? 자기들만 건너오고서 강 건너는 백성들이 수북히 있었어요. 왕 이름만 건너고서 이 배를 그냥 불질러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후에 벌어졌을까요? 자, 이 장면. 이 장면은 뭡니까? 이것은 왕이 이렇게 파천할 때 선조를 동행했던 왕자는 광해군이야. 이때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어요. 둘째인데. 그러고서 이제 이 광해군과 선조는 같이 파천을 하고 맏 아들이 임해군이야. 그리고 셋째가 순하군이야. 이 맏 아들 임해군은 함경도로 보내고 순하군은 강원도로 보냈어요. 가서 맡긴 역할이 뭐냐? 근왕병을 모집해라 그랬어. 근왕병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전시에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누가 거기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응? 인심은
흉흉해졌어요. 더군다나 요 임해군과 순하군이 또 요 애들은 남봉꾼이야. 아, 지금 전란 중이야. 전란 중인데 이 녀석들은 가가지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고 남의 부녀자 겁탈고 이런 짓을 또 얘들이 했어요. 자, 그러자 나중에 이제 순하군이 강원도에서 함경도로 합류를 합니다. 임해군한테 합류를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잡아요. 그러면 포박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왜군한테 넘겨줍니다. 응? 아, 이 왕자들 잡아서 백성들이 왜군한테 그냥 넘겨줘. 왜군이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잡아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1593년에 이제 명나라가 지원을 하면서 왜군과 강화조약을 맺을 때 그때 풀려납니다. 이렇게 일국의 왕자들을 백성들이 잡아서 적군에게까지 넘겨주기도 했어요. 이것은 뭐야? 조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또 다음 사례를 볼래요? 자, 요 그림은 뭘까요? 요 그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 알 것 같은데, 다리가 막 폭파됐네. 그죠? 다리. 다리가 폭파된 거야. 거기에 군인이 서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겠죠? 6.25가 발발한 것이 6월 26일이죠. 6월 26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군이 계속 밀렸죠.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6일 날 서울을 탈출합니다. 자기는 탈출해요. 그러고 나서 대전서 방송이 나가. 근데 때가 27일 오후 1시예요. 국방부와 공보처에서 특별 방송을 내보내.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국군은 의정부를 탈환했고 정부는 서울에 있으며, 정부가 서울에 있다는 게 아직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서울에 있다는 얘기야. 국회는 서울 사수를 결의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저는 이미 대전 와서 있었어, 이승만은. 그런데 대전와 도망쳐 있으면서 27일 날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6월 28일 날은 새벽도 2시에 이제 서울 시민들이 낌새가 이상하거든. 막 이제 피난 보따리를 싸고서 피난을 하는겨. 그래서 이 인도교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폭발을 시켰어. 물론 뭐 오인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북한군이 내려온 줄 알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정보에서도 북한군이 여기까지 내려온 데는 약 7시간 내지 8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일단 정보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정보 보고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 그냥 인도기를 폭발시킨겨. 이것이 폭파되면서 800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자기는 도망치고서 피난 온 서울 시민들이 그득한 이 인도교를 폭파시킨 겁니다. 에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4.19 혁명으로 백성의 신뢰를 얻은 이승만 정부는 쫓겨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다음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일반 정치로 돌아가서 정치를 그런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는 걸 알아봅시다. 이 공자 제자 중에 여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신분이 미천했어요. 음. 자, 근데 그 아버지는 신분이 뭐 아버지의 신분을 했으니까 여몽도 미천했겠죠, 당연히. 그 아버지도 역시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고, 근데 행실도 나빴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부친의 자식인 여몽이 어디에 쓰일 때가 있을까? 이러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얼룩수의 새끼라도 털이 붉고 뿔이 곧다면 사람들이 비록 쓰지 않고자 해도 산천의 신들이 그냥 두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붉은 소를 쓰는 것이야. 그게 가장 제사제물에서 가장 상품으로 알아졌어요. 비록 얼룩수를 닮은 그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이 자식이지만은 행동 자체를 보니까 뭐요? 완전히 붉은 소와 같은 거야. 그렇다면은 그 품성을 본 거야. 여몽을요. 털이 붉고 뿔이 곧다면은 비록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산천의 신들이 그냥 두겠는가? 얘기는 뭐야? 제사상에 올려줄 수 있다. 이러한 얼룩소의 새끼라도 털이 붉으면 올려줄 수 있다. 이 얘기는 사람이 그 부친이 미천하고 행실이 나쁘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그 행실이 고도우면 어딘가에는 쓰일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재를 또 등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 어떤 사람이 그 출신 성분만 보고 너무 사람을 가리지 말고 비록 그 사람 가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우리는 찾아보면 탁월한 인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먼저 유사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유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봤죠? 어떤 계모임에 보면은 회장이 있고 총무가 되게 있죠. 근데 회장과 총무가 늘 그 일을 주선하다 보면 너무 일이 벅차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유사한테 딱 맡기는 겨. 요번에 어디 놀러 가니까 네가 알아서 주관을 해. 요게 유사요. 일에 어떤 특정한 일에 처했을 때 그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이게 유사요. 공자도 얘기를 해요. 평소에 일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유사에게 맡겨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날도 기업이나 정부에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정해진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야.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 팀을 조직하잖아. TF를 조직하잖아. 그죠? TF를 조직해요. 새로운 TF팀을 조직하잖아.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한 유사예요. 공자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새로운 일이 있어? 그때는 여러 사람이 합해져야 돼. 일을 맡아야 돼. 이쪽에서도 추려, 이주에서도 한 명, 호주에서도 한 명. 그래서 팀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날 팀, TF팀을 공자는 유사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유사를 맺혀서 일 처리하라. 아, 참 아주 너무나 오늘날 TF팀하고 너무나 근사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작은 과실은 용서해주며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천거하여 등용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때는 사소한 잘못이 있어요. 그죠? 큰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용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다. 통쾌 용서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어떤 이익의 대가로서 등용하지 말고 어떤 일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자식을 등용하지 말고 좀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등용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장면이 딱 보죠. 누가 낚시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슬슬 오는겨. 이 얘기는 주나라 문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나라를 창업한 문왕이 자 이제 사냥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관이란 직책을 왕한테 이제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점도 쳤어요. 이 사람이.
왕이 사냥을 떠나기 전에 점을 친 거야. 딱 쳤는데 이러한 점괘가 났어. 그래서 이제 이 문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점을 쳤더니 며칠 후면은 귀인이 나타날 거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주군께서는 사냥을 가지 마시고 그 의의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왕은 가려던 사냥을 딱 그만두고 며칠간 목욕제기를 해요. 하고서 나간 것이 우이스요. 우이스가 황하의 지류야. 딱 갔더니 웬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문왕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딱 여러 가지 정체에 대해서 물었는데 너무나 정치의 요체를 꿰뚫고 있는 거야. 너무나 기뻐서 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했더니 제 이름은 강상입니다. 그러는 게. 그저 문왕이 얘기하기를 선군이신 우리 태공께서 자주 나타나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인이 주나라로 올 것이다. 주나라는 그로 인하여 흥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선생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태공은 이 문왕의 할아버지예요. 고공담보라고 하신 분이야. 태공께서 선생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 한자가 재밌어. 봐요. 오, 나오자야. 태공. 나의, 우리의 태공께서 기다릴 망자. 자는 아들 자자이면서 존칭어야. 선생님이란 뜻이야. 자자는 이렇게 존칭어도 쓰여요. 우리 태공께서 선생님을 기다린 지 구자 오래 구자요. 오래입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의거해서 이것이 유력에 대해서 이 사람을 성은 강씨야. 그리고 태공을 따서 이 사람을 강태공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됐습니다. 성은 강시오 이름이 강상이었는데 태공이 기다린 사람이다 해서 후에 훗날 이 사람을 강태공이라 부르게 됐고 낚시하다 만나게 됐다 해서 후세에 낚시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자, 한번 또 넘깁시다. 자, 우리 주위에는 지금 정치에 뜻을 두는 사람 많겠죠. 높은 직위도 갖고 싶고 뭐 시장, 국회의원, 뭐 교육감, 뭐 직책도 갖고 싶어. 그죠? 장관이라는 직책도 갖고 싶고 아니면 더 크게 대통령의 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왜 벼슬을 하려 할까? 이 공자가 천하를 이렇게 주유하다가 이제 섭당에서 있다가 채나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나루토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루토를 찾게 됐어요. 근데 근처에 장저와 권릭이라는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로가 이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저 나루토가 어딥니까? 했더니 권릭이 나루토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물어요. 그대는 누구인가? 하는 거야. 예, 정은은 중유라는 사람이요. 중유가 자로의 본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로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대 공자, 제자, 자로가 아닌가? 네, 그렇소이다. 당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을 따르느니 세상을 피해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오? 세상을 피해 다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오? 하는 거야. 얘기는 뭐야? 공자가 사람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자기를 등용할 군주를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 공자를 지칭하는 거야. 그럼 뒤에 세상을 피해 다니는 사람, 이 뜻은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을 따라오는 게 어떠냐? 이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처럼 아예
이제 이 세상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세속에 몸 더럽히지 말고 우리와 같이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공자가 이제 자루가 공자한테 갑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이 얘기를 합니다. 새와 짐승과는 같이 무리지어 살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사람들이 무리와 더불어 살아야지 누구와 살겠는가? 내가 사람인 이상 결국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그렇다고 저런 산속에 내가 들어앉아서 이런 산새와 짐승과 늘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바꾸려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천하에 도가 있다는 말은 도덕이 있다면은 내가 바꾸려고 나서지 않는다. 이 세상을 바꾸려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 도덕이 통용되지 않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누군가는 나서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지러운 세상에 공자가 추구한 것은 천하의 도가 행해지는 세상, 도덕이 통용되는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장자와 거릭을 만난 후 가다가 자로가 이제 공자 일행과 떨어졌어요. 이제는 자기 스승 일행을 막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지팽이의 광주를 메고 가는 노인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로가 얘기합니다. 노인장, 혹시 우리 스승님을 못 보셨습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사지를 움직여 부지런히 일하지도 않고 오곡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누가 스승이냐? 얘기는 뭐야? 공자라는 사람 말이야. 지 먹을 것은 지 손발을 움직여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덕 학문을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또 오곡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고 오곡도 분별하지 5가지 곡식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스승이냐 이 소리예요. 자, 이 자료가 공자에게 다시 이 얘기를 전합니다. 공자가 한 말이 허허 은자로구나. 은자의 뜻은 세상을 뒤에 숨어 사시는 분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은자는 묵자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공자의 시대 때 묵자가 정면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후에 등장한 이러한 묵자의 사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후에 등장한 묵자가 바로 자기들이 늘 강조하는 게 노동이었어요. 노동.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농사짓거나 구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는 아마 이 사람들이 묵자서성을 선구적으로 먼저 갖고 있었던 은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자가 자로를 하여금 한번 다시 그분을 만나봐라 그랬어요. 갔는데 그 노인장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자로가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가 없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정의를 얘기해요. 장유의 예절을 폐할 수 없거늘 군신의 의를 어찌 폐할 수 있으려. 장유는 어른과 어린아이 그 예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하물며 군주와 신하 간의 의리란 것도 어찌 없앨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한나라를 통치하는 군주를 제대로서 만나야 신하로서 만나야 그나마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자기 한 몸만 깨끗이 하려 하는데 대륜을 어지럽히는 짓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군자가 벼슬을 하려 하는가 하는 얘기를 자로가 얘기해요. 뭐냐? 군자가 벼슬을 하려는 것은 그 정의를 행할 따름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높은 직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출세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속마음을 얘기해봐라 하면은 대개는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요새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상당수가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출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 이것만큼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은 정의를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정의가 투영되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쯤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자, 그래서 육아의 행동 증거는 의가 됩니다. 의가 돼요. 그 줄친 것쯤에 밑에를 봐요. 불의 이면서 부와 기는 나에게 있어 뜬 구름 같다. 부유하고 귀한 거, 신분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원하죠. 그러나 불이 정의롭지 않게 그것을 획득하는 것, 이것은 나는 관심이 없다 이 뜻이에요. 다 밑에를 봐요. 이익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고 의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때는 정책을 특히 결정하는 어떤 책임자야, 결정권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로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시의원, 국회의원한테도 로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 또 법을 다루는 검사, 경찰, 법관들에게도 로비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돈을 왕창 주는 거야. 몇 억, 몇십억을 주면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 마음 흔들리지. 그죠? 안 흔들려요? 이때 공략이 얘기합니다. 이익을 보면, 그런 이익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자.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 이게 인간으로서 과연 해야 될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의태로움을 보면은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 이거 뭐야? 이 나라 국가가 의태로울 때 한 번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임진왜란때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그죠? 그때 목숨을 바칠 걸 생각한 사람이 누구요? 일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정작 출세를 해서 호사를 누리던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었던 거죠. 아니면은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로 돌아서기에 급급했죠. 자, 이러한 육아의 행동 증거를 그래도 실제로 실천했던 그 인물을 살펴볼게요. 자, 이분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은 그래도 대충 누구일 것 같다 알 수 있죠? 예, 안중근 선생이에요. 안중근 선생님은 평소에 이 논어에 나오는 아까 그 말, 어떤 말이요? 요거. 이것을 평소에 생활신조로 삼았습니다. 견리사의 견의 수명이에요. 이로움을 보면은 의로운가를 생각하고 의태로움을 보면은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해라. 자, 국가가 의기에 빠지자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잖아요. 그러고서 여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 글자는요, 안중근 의사가 처형되기 며칠 전에 썼어요. 그 간수에게 자, 이 붓과 먹을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해서 이제 간수가 딱 갖다 주자 논어에 나오는
이 글자를 쓴 거야.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나라가 의급할 때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네요. 자, 철이는 시들고 마는가. 여기서 이 철이는 철학자를 말합니다. 공자는 68세 때 13년간의 천하주의를 마감하고 노나라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잘못됐네요. 구국이 아니라 기국입니다. 기국. 노나라로 귀국했어요. 자, 귀국하고 71세의 역사서적인 춘추를 저술하고 있을 때야. 이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공자 제자 중에서 가난하지만은 학문에 제일 열심히였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바로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 아내가 41세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려. 응? 이 당시 아내가 요절했다 해서 사람들은 아내가 30살을 넘기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세를 간 넘겨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절이란 말이 역사서적에 나와. 그런데 아내가 죽은 것은 공자가 죽기 전이야. 죽기 전. 응? 2년 전에 죽었어요. 공자가 죽기 2년 전에 생각 떠났거든. 그래서 요절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는. 그 아내는 41세로 세상을 떠나요. 그 자의 공자가 땅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 한자를 봐. 희, 천상, 여가 나였자요. 희는 아여. 천상여. 하늘이 나를 잃게 했구나요. 직역하면. 이르상자거든. 나를 잃게 했구나. 누구를 잃게 해요? 안희를 잃게 했구나. 내 사랑한 제자를 잃게 했구나. 이거죠. 공자가 말한 제자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 틀려. 왜냐하면요.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공자는. 에? 늘 제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13년 동안 천하주의를 같이 한 거예요. 공동체 생활했어요. 가족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의 죽음은 아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아니가 이렇게 행겨. 천상이여, 천상이여. 하늘이 나를 버리게 했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게 했구나. 일반 논어에 나오는 역서에는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번역이 보통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이 나를 버리게 했구나.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야. 또 사랑하는 제자 자로가 있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이때 내부 내란이 있었어요. 내란이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군주는 출궁이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계애요. 계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면은 아버지가 세자 시절에 그 어머니가 계모였거든. 계모가 남자가 남자를 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여자 남자가 아니라 계모의 이름이 남자였어. 근데 좀 음탕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젊은 공자와 아주 막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라에 팍 퍼진 거야. 그러니까 이 계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나머지 자기 계모인 남자를 쫓아내려고 병사를 동원해서 모반을 한 거야. 그래서 내란을 일으켜요. 근데 졌어요. 그래서 이 계가 도망을 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쫓겨나니까 그 아들인 첩이 세자가 되고 군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계가 자기 아들에게 야, 나갈려 했더니 아들이 오지 마시오. 아버지를 막은 겁니다. 응? 그러니까 아버지인 계가 괘씸하거든.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저 사람도 너무하구먼 해서 그 계가
첩의 신하였던 그 군주 첩의 신하였던 공예와 모의를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이 공예가 물론 자기한테 벼슬을 줬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에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자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로가 저거 안 된다. 저 사람들을 내 손으로 막아야겠다 했어. 근데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어? 야, 거기에 지금 상당한 군사들이 있으니까 당신 거기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했는데도 자로는 혈혈단신 이 계와 공의 일당이 모인 대로 간 거야. 가가지고는 탁 대문을 열면서 너희들은 어찌 니들이 모시는 군주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것을 당장 중지하라. 걔들 중지해요. 그 군사들이 자루를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한때는 동네 건달 출신이고 힘께나 썼던 자루였지만은 이때 자루 나이가 60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응? 정확하게는 63세요. 결국 자루는 여기저기 칼과 창에 찔려서 몸이 누더기가 됐어. 그리고는 땅바닥에 탁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숨이 점차 가빠오는 거야. 근데 자기 갓이 저쪽에 떨어져 있어. 그자 자루는 자기 갓이 떨어진 것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엉금 기어가서 그 갓을 딱 머리에 쓰고 갓끈을 딱 고쳐매고 나무에 비스듬히 기대서 앉아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죽더라도 갓을 벗지 않는다. 이렇게 갓끈을 메고 자루는 여기서 죽어요. 이게 공자 72세 때의 일입니다. 자, 공자는 한때 이런 말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날씨가 추워진다는 것은 엄청 공공한 상황에서 처했을 때 그때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상을 알 수 있듯이 인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도와주는 친구나 동료들이 진짜 친구나 동료들이에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바로 이 소나무와 잣나무에 해당되는 그 기상을 가진 제자가 누구냐? 바로 자로가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공이 죽었어. 그 이듬해는 자로가 죽었어. 사랑한 제자가 죽자 공자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수근수근 되는겨. 아, 우리 스승님이 병이 됐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때 멀리 나가 있던 자공이 이 소문을 들은겨. 그리고 공자가 자공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자가 이제 남은 제자, 가까이 지낸 제자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자공이거든. 아, 자공이 보고 싶구나. 자공이 보고 싶구나 그랬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수습을 해서 자공한테 연락을 한겨. 더군다나 자로마저 죽었다는 그 비보를 접했어. 아, 우리 스승님,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큰 병을 얻었을 것인데 해서 스승을 뵈러 막 달려왔어요. 공자네 때 문 밖에서 지팡이를 딱 잡고 자공이 언제 올까? 자공이 언제 올까? 하는 거야. 먼 발치에서 자공이 와요. 이때 공자는 사야, 사는 자공의 이름이야. 자공은 사의 자야, 자. 20살 때 붙이는 이름. 사야, 너는 오는 것이 왜 이리 늦었느냐?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가? 대들보가
꺾이고 마는가? 철이는 이렇게 시들고 마는가? 자기가 도덕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죽고 말아요. 그 상황을 태산이 무너지는가 대돌보가 꺾이고 마는가 왕창왕창 무너진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을 품은 철학자인 자기는 여기서 결국은 시들고 마는가 했어. 그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자는 7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가 노나라 애공 16년이요. 공자 나이 73세고 차로가 죽은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 한 달간에 걸친 그리고 횟수로는 4회에 걸친 이 논어 인문학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는 다시 남아있는 분과 제가 몇 가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신 유문상 대표님 예.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성환 선생님, 필요하신 분들 네,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한번 평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또 좋았고요. 예, 나는 예, 오늘 정치학의 강의를 예, 현재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에서 상대로 해서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 같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